오늘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기 싫어가지고 주제가 뭐든 간에 정각원에 와서 계신 분들에게 이 얘기는 꼭 드려드리고 싶다 하는 걸로 내용을 추렸습니다. 고려시대 미술사로 본 고려시대의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고려시대라고 하는 통일신라 석굴암을 만들던 그 시절의 문화, 또 조선시대 양반 문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의 상이 있습니다. 또 선조들의 나라로서 유형 유산들에 대한 존경이 있는데, 고려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팔만대장경하고 고려청자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 다음에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별 힘이 있었는가, 문화를 제대로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또 역사를 문화사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을 적에 오는 병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윙표를 해드렸는데 앞에 맨 첫 문장만 봐도 여러분들이 제 말에 공유할 것 같습니다. 고려왕조는 475년간 이어온 중세 봉건국가였다. 한 왕조가 근 500년간을 유지했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이 그만큼 튼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의 경우를 보면 송나라, 한족의 송나라, 거란의 요나라, 만주족의 금나라, 몽고족의 원나라로 교체하는 시기, 동북아 패권을 두고 제민족이 힘을 겨루고 흥망성쇠하는 속에서 끝까지 한 국가를 유지한 건 고려뿐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힘으로 이렇게 있었는가? 거란족 왔을 적에 초조장경 찍어대고, 몽고족 왔을 적에 그 활 만들고 칼 만들어야 이길 것 같은 것을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그렇게 해왔던 그 정신적인 힘이 바탕이 돼서 고려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억울해요. 고려 사람들이 이룩한 문제, 문화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말로 이 후손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정말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팔만대장경, 금속활자, 고려청자, 금속공예, 고려불화와 사경, 인문정신으로는 대각국사, 고조국사, 입연국사, 태고보우 같은 고승이 배출됐고, 학자로도 김부식, 정지상, 이규보, 이재영 같은 문장가가 나오고, 안양 정몽주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국경은 함경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체로 한민족 이래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룬 것은 고려였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하고 교육해서 세계 지도에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남긴 것도 고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를 우리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마음속에 살아서 얘기할 적에는 통일신라하고 조선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는 역사 서술하는 사람들이나 시민사관에서부터 유래하고 지금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고려는 11세기 3차에 걸친 30년간 거란족 침입이 있었고, 12세기 여진족의 금나라 침공받고, 12세기 2, 4분기엔 이자겸난이 일어나고, 3, 4분기에는 정궁주 무신난이 일어나고, 13세기 최씨집권 때 망이 망소의 만적의 난이 일어나고, 노예반란 진압될 때 몽고 침입받아 27년간 항쟁한 끝에 원나라 부마국이 돼서 70년간 원에 간섭받고, 14세기 중후 공민왕 때 원 물리치니까 홍건적이 침입을 받아서 또 외국가 창궐해서 군부 세력에게 나라 망했다. 이게 고려 역사라고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니까 고려에 대한 무슨 존경심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느 시대에나 있는 내란과 외환 속에서 있었던 것이고, 475년간 그들은 그 문화를 만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송나라는 금나라 침공으로 남송으로 명맥 유지하다 원나라한테 망하고, 거란의 요나라, 여진의 금나라, 몽고 원나라 다 100년 지속하다가 끝내 자기 문화 지키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비하면 고려는 정말로 저력 있는 그 나라였죠.
이 고려를 움직인 여러 나라 중에 그 문화 중에서 화면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고려 불상의 이미지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신국리에서 나온 이 철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려 불상 하면은 은진미를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건 교과서가 잘못된 거고 고려는 이런 당당한 불상에서 시작했어요. 은진미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은진지방 총구석에 만들어진 샤머니즘과 결합된 특수한 불상의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게 고려 불상을 대표할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통일신라 시대 가장 잘 조성된 석굴암하고 고려시대 지방에서 만들어 놓은 은진미륵하고 비교하고 고려 사람은 조각솜씨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공평한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이렇게 당당한 불상 만들어진 거 없습니다. 가슴 봐요. 헬스클럽 가서 바디 운동해가지고 근육질이 저렇게 탄력이 있을 수가 없죠. 점죠. 얼굴도. 이 불상은 어차피 절대자고 절대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고려 초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상적인 인간상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씩씩하고 건강하죠. 금강산 내금강 안에 있는 묘길상에 있는 이 불상이 우리 미술사책에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법사 스님이 일찍이 금강산 다녀오신 분 아니에요. 저는 97년에 남북한 양쪽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글 쓰는 걸 허락받고 가서 쓴 거가 나의 북한문화유산 답사입니다. 근데 법사 스님이 그 전에 북한의 사찰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이 잘 안 팔렸어요. 그랬다가 내 책이 잘 팔리니까 북한 불교유적 답사기라고 써가지고 많이 팔리셨어요. 이걸 잘 됐어요. 이 불상을 부처님을 보고 놀랬던 거가 저 불상이 15m입니다. 높이가. 여기 석동 앞에 나 안내했던 박물관 저 학예실장하고 김광옥 동목 저 안내양하고 두 사람 있죠. 이 사람 스케일을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죠. 압도적이죠. 또 그 앞에 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만 볼 수뿐이 없어요. 그냥 거룩하죠. 이 입상 15m하고 좌상 15m하고는 다릅니다. 아, 저분이 벌떡 일어나면 30m입니다. 그 스케일감이 엄청나게 크게 하고 그리고 원만하고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고 저런 불상을 지향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불교 미술사를 쓰는 거가 일제강점기 지나서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쓰는데 해방 이후에 저 불상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진만 봐가지고서는 그 감동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요새 금강산이 닫혔습니다만은 내금강에 여기까지 그 관광이 결국은 열린 상태에서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들 금강산 문 열리면은 제일 먼저 이문한테 가서 인사드리십시오. 저 옆에 묘길상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불상은 엄연히 아미타열의 상이고 묘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보살인 문수보살의 별칭이죠. 근데 사람들이 조선시대 되니까 불상하고 이 구별이 없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묘길상이라는 글씨는 강원도 관찰사 하는 윤정국이라는 사람이 쓴 글씨인데 요 앞에 묘길상 암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라진 자리에다가 묘길상이라고 글 써준 거고 이거는 암태례상으로 우리 금강산을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이분이 문제적인데 아니 사람이 인체비례를 몰라 4등 신분이 안 만들어졌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이죠. 그리고 대조사 부여 대조사에 있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게 그 시대의 지방 양식이고 다시 얘기해서 은진미륵이 갖고 있는 조형적 불교적 의미는
이 부처님의 은혜가 그 낙후된 지역에도 같이 구현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 들어갈 적에 그냥 불교가 들어가가지고서는 설득력이 적으니까 토속적인 신앙 요소하고 같이 결합되는 겁니다. 아, 여기 만다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만다라 속에다가 8개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불교는 다 뭐든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갖고 있듯이 그 시대에는 민간 신앙에서 장승으로 치면 되죠. 그런 토속적인 것도 끌어안아서 보살상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 관촉사 관세음보살상인데, 그런 면에서 얼굴과 몸체를 제외하고 손 수인을 하고 있는 그 자세 같은 건 굉장히 정교합니다. 저런 솜씨를 갖고 있는, 더군다나 관촉사 앞에 석등 앞에 있는 배례석을 보면은 우리나라 배례석 중에 제일 이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지방까지 이렇게 퍼졌어요. 그러다가 요 강릉 한송사에 있다 지금 춘천박물관에 갔는데 번거지를 뒤집어 쓰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인데, 이게 라마교에서 오는 상이 왔거든요. 라마교는 티베트 불교잖아요. 참 멀리서도 왔죠. 티베트에서 강릉까지 오려면 얼마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왜 그게 거기까지 왔는가. 원나라가 몽고족이 원나라를 지배하고 쿠빌라이 칸 원세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원나라라고 이름을 바꿔서 중국 문화 속으로 동화해 갑니다. 근데 이민족이 중국 한족을 지배하다 보니까 한족의 문화를 약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송나라 때까지 또 금나라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불교의 힘이 워낙 크니까 이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인 게 티베트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지향하고 있었던 국교적인 성격은 티베트 불교예요. 라마교였어요. 그것이 통해서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원의 간섭에 들어오니까 이런 이국적인 불상이 나오게 되죠. 운주사. 제 갑자기 운주사는 아직 안 썼지만은 또 이분 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대가 잘 안 되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썼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1박 2일에 경주 남산을 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요새 부여에 사는데 부여 사람들은 날 배반자로 봐. 왜? 아니 저럴 수가 있냐 이 교수가. 부여 공주로 데려와야지. 왜 걔네들 내가 데려갔나요? 걔네들이 가자고 그랬으니까. 항의하려면 KBS다 항의하지 왜 나한테다가 그러는지. 이 문주사를 빼놓고 문화유산 답사기 완간했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써야 돼요. 천불천탑동. 여기에 이런 부처님의 천분이 있는 거예요. 불상이라고 볼 수도 없죠. 만들다 만 것 같죠. 어떤 사람이 저 불상 공장에서 안 팔린 것만 남은 거 모아놓은 게 아니냐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경우입니다. 내용인 즉슨 여기에다가 천불천탑동을 세우면은 서울이 이쪽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마지막 불상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저분은 일으키지 못하고 닭이 물어가지고 완성은 못하고 서울도 옮기지 않았다. 이게 운주사의 전설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전설은 이제 해몽을 해야 돼요. 그 속에 뭘 진실을 갖고 있는데 서울이 옮긴다는 거는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을 하나 옮긴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옮기려다 끝내 못 옮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서는 하여튼 행복도시라고 반만 가는 겁니다. 그럴 바엔 싹 가든지 가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반만 가놓고 그 부작용은 어떨까 걱정스러운 게 어딨어요. 신라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경주 구석에서 한반도를 다스릴 수 없어서 수도 옮기려다 끝내 못 옮겼어요. 또 백제 무왕이
금마로 익산으로 가려다가 끝내 못 갔어요. 정조대왕이 수원으로 가려다가 끝내 못 갔습니다. 이 운주사 일로 끌어올려다가 끝내 못 온 거죠. 서울에 옮긴다고 하는 거는 세상이 변한다. 옛날 분들이 얘기 중에 아주 이거 비슷한 얘기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한 할아버지가 그 소망이 전쟁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분 전쟁 나서 손에 날 게 아무것도 없는 전쟁 나면 있는 가진 사람이 손해지 없던 사람은 뭐가 뭐 주워 먹을 게 더 생길런지도 모르죠. 그랬더니 그 전쟁이 안 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내 팔자에 무슨 전쟁이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불상들은 각각 부처님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분이 집체적으로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총체미죠. 집합적 총체미. 거기에서는 개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모여있는 힘이죠. 개나리꽃이 한 송이가 이쁜 게 아니라 모여서 피니까 이쁜 거 아니겠어요? 은행잎이 하나가 이쁜 거가 아니라 집체적으로 저렇게 있으니까 이쁜 거 아니겠어요? 운주사의 석불은 저것이 천분이 쫙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봤을 적에 거기서 오는 에너지는 다른 불교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약 저 불상이 200분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70분 정도 있고. 그래서 저 불상을 운주사 와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불교계에서도 명칭은 정확히 해줘야죠. 저거는 와불이 아니에요. 와불은 열반할 때의 모습이 와불이잖아요. 저분은 미기리뿔, 일어나려다가 못 일어난 부처님입니다. 안일 미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일으키기 싫으면은 불기리뿔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저분을 일으켜야 될 의지가 있으면 미기리뿔, 운주사 미기리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저분을 갖다 세워서 놓아야 되는데 저분이 통바위인데 밑에 있어서 저분을 바짝 세워놓으면은 어디 갔나? 여기 저 마우스가 백으로 한번 나올까? 저 미기리뿔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그 바위가 이렇게 푹 파여져 있는데 거기를 옛날부터 공사안이라고 했어요. 공사 책임자가 앉아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딱 앉아 보면은 이 운주사가 이렇게 보여요. 이 전체 마스터 플랜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주처럼 천불첩잡동이 쭉 뻗어가고 양옆으로 천불이 쫙 해서 오는 것이 이게 운주사의 전체 조경입니다. 이거를 복원을 못하면은 이 화가들이 그런 거를 안 해요. 몇 번 보냈는데 내 마음에 들게 한 사람. 운주사 천불 청탑동 상상복원도는 그릴만 하잖아요. 그림.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션 좋으네. 그 시뮬레이션 회사에다가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해서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미기리뿔을 일으켜 세워서 저 위에다 놓은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 놓으면은 최종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한 분은 좌상이고 한 분은 입상입니다. 거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작은 불상들 쫙 오는 거에 한 기준으로 탁 놓는 게 이분이 일어난 자리예요. 보십시오. 내 말이 듣구나. 응? 근데 이렇게 말한다. 그 자리에서 섰을 적에 멀리서 봤을 적에 랜드마크가 되고 그 아래로 불상들이 있는 게 이게 운주사의 조형계획이죠. 고려시대 사람들 불상 조각 솜씨 없다는 건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은 은진미로 깎고죠. 운주사 불상을 봐라 얼마나 못 만드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금강산 보살 공민왕 때 그때
왕권 불교가 다시 꽃피거든요. 그때 바짝 펴요. 그리고 금강산에서 나오신 분은 전부 금강산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워요. 한 분은 호림박물관에 있고 한 분은 춘천박물관에 있는데 분명히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관세음하고 세지니까 아미타열의 상이 이분들보다 좀 큰 상으로 따로 만들었을 건데 어디서 타지 않고 그대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출토에서 나온 거는 따로따로 나왔는데 정 안 나오시면은 이 시대 조각가가 상상복원에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법당에서 불상 만드는 모신 새로 모시면서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처님 상으로서의 확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불상들을 이 시대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조각 양식이 아니고 8세기에 석굴암을 만들었고 또 10세기에 충국리 철불 같은 걸 만들었으면 21세기의 불상은 어떻게 만드는가가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 역량과 조각 솜씨 모든 거에 최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는데 이 시대에 최고 가는 조각가들은 다 갤러리 전시장에 가서 전시를 하고 이런 거를 외면한 또 공공 조각 같은 거 외면해 버리면은 그거는 이 시대 문화를 창조하는 자세는 아닌 거죠. 자기 개인의 예술적인 완성보다도 같이 하늘을 이불로 삼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전문가로서의 책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려시대에 이렇게 다양한 불상, 개성을 갖고 있는 불상을 얘기하다 보면 대한민국 시절의 불상을 뭘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 반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려 불상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탑으로 치면 정림사탑. 어쨌든 탑은 우리는 석탑의 나라고 그리고 불국사 석가탑 이래는 상층 석탑이 모범답안으로 됐는데 후삼국을 지나고 고려시대로 되니까 지방 양식이 솟아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 당시 방송국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책도 없었는데 250년 지났는데 등장하는 사람이 나는 후백제다 후고구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피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는 무서운 거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를 자기의 내적인 DNA로 전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들어가가지고 충청도 지역, 백제 지역에서 만드는 탑은 모델이 되는 거가 다 정림사탑입니다. 이 정림사탑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석가탑이 아니고 이건 경주 지역은 이렇게 가도 보원사의 5층 석탑, 정림사탑의 변이, 무량사의 5층 석탑, 정림사탑. 이 탑도 잘생겼어요. 근데 정림사탑에 비하면은 좀 둔중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토요일, 마지막 토요일도 유홍준과 함께하는 부여답사를 또 부여군민으로 산다는 죄로 왜 1년에 4번을 하는데 요새 무릎팍도사 이후 전국에 그 참여가 많아가지고 3번을 해요. 90, 11월 그런데 그 코스를 짤 적에 그전에 정림사 주차장에서 모이는 거예요. 어디서 오든 뭐 지난번에 보면은 부여 사람은 2명이고 제주도 빼고 전국에서 다 왔거든요. 부산, 뭐 광주, 여기 양평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 정림사 주차장에 9시 반까지 오면은 부여를 다 보여주고 5시에 거기다 놓으면 자고 가든 알아서 가든 자기가 하는 거예요. 회비는 10,000원, 자기 밥값만 갖고 오면 차편이나 모든 건 부여문화원이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스 3대를 그렇게 해요. 근데 처음에 정림사 탑이 좋으니까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량사 탑이
굉장히 멋있는 건데 정림사 탑을 보고 이거를 보면은 이게 시시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주차장에서 모이면 그냥 떠나서 여기를 먼저 가서 보고 이게 멋있다고 감동을 한 다음에 정림사 탑을 보면 정림사 탑도 멋있다고 그래요. 왜 안 가냐? 이 우아한 그 비례감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만한 게 없죠. 그리고 아주 야무지고 이 고전적인 퍼펙트한 거를 보여주는 거는 석가탑이고, 그래서 이 탑을 보고 정림사 탑을 보는 식으로 바꿔 놓는 것. 장아리 석탑은 이렇게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사찰에다가 탑을 레플리카를 만들 적에 석가탑을 흉내내는 것보다 요거를 흉내내봐요.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할 거예요. 삼층탑을 저렇게 앙증맞게 꼭 귀여운 막내딸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사리장치도 굉장히 예쁩니다. 시간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사리함에 대해서 내가 이따 얘기할 수 있지. 이 월정사 팔각탑 나오는 거는 이거 고구려 탑. 고구려 탑은 팔각구층탑이었는데 팔각구층이죠. 고현사는 13층 탑으로 팔각으로 돌아가는 건 고구려식이에요. 고구려 지역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고려 시대가 있어서 우리 불교가 진짜 전국으로 다 제대로 퍼져나갔고 전국이 다 자기 향토적 특성을 갖고서 이렇게 이끌어간 게 그게 고려 시대입니다. 전국에 있는 마애불들 경상도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고려 시대 분가돼요. 북한산 구기리에서 있는 것도 하대신라에서 수상국 시대에 걸쳐서 만들었을 때 틀림없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것, 충주에 있는 것 전부 다 고려 시대 되면 우리 전국에 있는 산천이 불교와 함께 살아있게 되는 것이 이 통일신라에서 시작됐던 거가 전국적인 확산을 받고 고려였습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전국을 표적한 거죠. 사리탑도요, 영곡사 같은 경우에 동부도 북부도 하는 거가 그 스님들의 사리탑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데, 부산 선문을 비롯한 그 태안사라든지 봉암사 이런 데의 영곡사까지 잘 보면은 개창조의 사리탑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꼭 고려 초에 중창조의 사리탑이 그거 비슷한 게 와서 쌍으로 돼 있어요. 고달사가도 그렇고, 고달사에 어느 스님 사리탑인지 몰라도 국보 4호지 5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원종대사 거가 있고, 또 고려 영국사에선 요 아래에 형각선사 거가 있고, 태안사의 해철 스님 그 멋있는 사리탑 아래는 광자 스님 거가 있고, 봉암사 지중대사 옆에는 정암인가 정조대사인가 아무튼 그 고려초 그렇게 해서 신라 말기에 선종이 일어난 것이 고려 초에 중창조가 일으켜서 가는 거가 거의 고려 불교의 생명력입니다. 그런 중에 고달사가 이렇게 두 분이 쌍을 시대죠. 법천사 지광국사 혁묘탑이라고 하는 불원면에 있는 거죠. 지금은 경복궁 고궁박물관 옆에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가면서 그동안 경복궁에 있던 거 다 가져가면서 저것만 못 가져갔어요. 저게 6.25 때 직격탄을 맞아서 1200동 방문한 거 붙여놓은 거예요. 저거 지금 건드렸다가는 그거 떨어질까봐 박물관이 좀 얼마나 갖고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끝내 지금 건드렸다가는 바스러진다고 그냥 기다려볼까. 대신에 이쪽에 탑비는 불오면 그 폐사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면은 제가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장병들의 인문학 콘서트 갔다 온 기사가 있어요. 나 참. 군 장병들이 인문학 강의 듣게 해달라는 거가 이게 세상에 천지가 개벽한 일 아니겠어요? 정훈교육하고 탈북자 와서 강의하고 그런 걸로만 정훈교육을 찾는 건데 어느 날 인터넷이 탁 들어왔는데 어느 아무부대 정훈장교 권아무개 대위입니다. 내가 정훈 사병들에게 정훈교육을 하는데 우리들의 정신적인 거가 꼭 이 적개심이라든지 반공만이 아니고 우리 정서를 함양하는 게 옳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의 병사들에게 취지를 말했더니 교수님 강의를 제일 듣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서 내 강의 듣고 싶다는 그 편지를 한 10개를 동봉을 해가지고서는 군부대라 강사료를 제대로 못 드리지만 그래도 오셔 그래갖고 갔어요. 가서 500명 했는데 강의해서 그 기사대로 정말 뜻깊게 했더니 어디 가나 그래요. 그거 하면 이제 나로서는 나도 책도 쓰고 내 시간을 좀 아껴야겠는데 그걸로 끝나면 좋겠고 이번에는 떠나면서 그 장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원주 지역에 있는 그 문화유산 답사를 한번 인수를 해달래요. 그것도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 소식을 신문에서 볼 적에는 총기 사고 나거나 탈영하거나 구타했다는 거 외에는 우리 신문에서 보는 거 없잖아요. 근데 군문화 속에서 이런 한국미술사 강의했다라고 한국문화에 뿌리했다는 거는 군대 간 형제 자매, 자매는 아니구나. 형제 자식들 생각을 했을 적에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려고 해요, 여기. 근데 영남대학교에 가서 처음 가서 강의하는데 미술사 시간에 이거를 피워놓고 이거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협력탑비입니다 했더니 그 미술대학 애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소양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한양한테 너희들 그 법천사 탑비에 나왔을 적에 왜 그렇게 함성을 질렀냐 그랬더니 수능 시험 보는데 이 문제가 잘 나오는데 생전 처음 봤대요 이거를. 그리고 그게 외기가 힘들잖아. 법천사지 지광국사 협력 탑비 이거를 글자 빼지 않고 외우려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실물을 이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보지만 그 당시는 그저 빨간 줄로 외우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반가워서 소리 질렀을 뿐인 것이지 이게 뭐 아름답거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20년 전 대한민국이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요새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건 글로 물어보라고 그래요. 이 탑비의 비문이 그 4m예요. 그래서 저거를 탁본을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6m 50짜리가 돼요. 내가 탁본을 해놓고 또 6m 50짜리 탁본이니까 또 표고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 해놓고 본 일이 없어.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학고제에서 이제 일부러 탁본 전시 좀 하자고 장소 빌려달라고 해서 그 계단 올라가는 데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흥선 스님 직지사 성고박물관에 가져가 버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낭해화상비는 더 커요. 진강국사비도 그렇고 옛날 우리 금속문들 있었던 것도 그렇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있는 그 대리석에 조각해 놓은 거는 엄청나게 아름다워가지고 그 부분만은 내가 따로 탁본을 해가지고 지금도 방에다 놓고 있는데 고려 청자 상간 청자의 아름다움이 조각적으로 나온 거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투비행단 장교들 데려가서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원주 불옥면부터 여기부터 가야죠. 한편으로 귀족 문화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거가 이 호족 연합 세력이 귀족으로 되면서 청자를 만드는데 993년에는 이 정도 만들었어요. 우리끼리 해요.
이게 11세기 되면은 이 다완이 이렇게 돼 있어. 난 한국미술사 강의 두 번째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시계구나. 아 어디 시계 있는가 옆에 찾았는데 요 속에. 예. 청자 대접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 미술사 하는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청자 다완이에요. 아니 다완이라고 그러는 거하고 대접하고는 품격이 다르잖아. 차만 마신 거 아니다 라고 그러면 그럼 완이라고라도 해주든지. 그리고 딴 거 마셨겠어요? 다완으로 마신 거죠. 나 다완이라고 다 바꿨었어. 근데 이 처음에 12세기 넘어가면서 입차로 바뀝니다. 그전엔 말차예요. 가루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름이 15cm, 17cm 되는 찻잔으로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탁잔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짧아서 지금 딴 얘기를 할까 말까 자꾸 하는데 요 다음에 좀 길게 해서 가져오시오. 나를 부르려면은. 이것도 오늘 재밌게 얘기를 하시네. 저 듣고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고려 청자 하니까 다 고려 때부터 쓰던 게 오늘날 전해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해지는 거는 단 한 점도 없습니다. 고려 청자로 고려 사람이 쓰던 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건 일본 어느 집에서 상감청자, 통영잔, 찻잔 쓴 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 무덤 속에서 나와요. 이것도 19세기 와서 처음 알게 됐어요. 개성 근처에 신장로 만들고 공사하다 보니까 청자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서 그때는 그 청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고려 분들이 참 고맙게도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 가서 사용할 다완 하나를 넣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차문화가 얼마나 셌나. 부처님 만나면 공양을 차 한 잔 공양하기 위해서 그 차 한 잔을 넣어드린 거예요. 차잔. 있는 집은 차주전자까지 넣어줘요. 또 있는 집은 꽃병까지 넣어줘요. 더 있는 집은 향로까지 넣어줘요. 없는 집은 톡이라도 하나라고 넣어줬어요. 기본적으로 숟가락 젓가락 넣어주고, 여자분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청동 거울을 넣어주잖아요. 가서 화장할 때 거울이 그 고려 동경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박물관에 가보면 조그만 유병이라고 있죠. 합하고 그게 다 화장도구. 유병을 넣었던 거예요. 죽어서도 화장해야 되는 게요. 그 전통이 오늘날 고려 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향로가 처음에는 중국식이에요. 고려 청자 같지 않죠. 중국 청자 같죠. 이거를 사자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향로는 향을 피울 때 향로예요.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 향 피우려고 만든 거잖아요. 공예품은 미와 용입니다. 용과 미예요. 쓰임새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에요. 쓰임새가 저 향로 여기에다가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을 해봐야지. 해야지. 이걸로 못해. 이건 여기다가 했다가는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정되지 않은 청자로. 이게 향로의 최종 형태. 소름 끼치게 아름답죠. 그게 아모레뮤지움 건데, 여기에 있는 아모레뮤지움은 요 향로 옆에 요 동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이 연기의 성격이 위로 바짝 올라갔다가 기린의 입천장을 딱 때리고 옆으로 뻗어나가니까 이렇게 곡선을 하면서 올라가요. 우리 옛날 사람 못 당해요. 그분들이 했던 것대로만 하면은 100점 맞을 때 하나 드려야 돼. 청자 참외형 꽃병. 이 죽순 모양인데, 고려 주전자는 요 넘어가요.
이 뚜껑에 죽순이 이렇게 말렸잖아요. 손잡이에는 귀때구리에 대나무가 10숫자로 돌았죠. 그래서 비단끈을 고기 양쪽으로 이어서 뚜껑이 도망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대마디 굵은 걸로 해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죠. 이런 표형 주전자 보면은 이 표주박 줄기가 비비 꽈가지고 우선 들어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주박의 몸체가 여자 나이로 치면은 18 정도 되죠. 18에서 22. 하여튼 30대는 아니야. 근데 이 S바디 라인이 14세기로 가면은 축 처져 버립니다. 박물관에 가서 같은 표주박형 주전자 병을 봐도 이 탄력이 있는 젊고 싱싱한가 아니면 이제 인생 거의 다 살아라는가 그 고려청자의 마지막하고는 전혀 그 탄력이 다릅니다. 긴장됩니다. 오늘 가르쳐드리는 김에 더 많은 것을 가르쳐드려야겠네요. 이 주전자의 손잡이하고 주구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려 청자 중에 주구가 일직선이 아니고 17도 이렇게 옆으로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주전자에 물 따를 때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 방향으로 맞춰서 만든 주전자. 여기 저 주전자 개발한 저 가게나 뭐 공장 같은 데 있으면은 17.5도의 주구를 갖고 있는 주전자 만들었다고 해서 히트 한번 쳐보십시오. 이 가야시대 잔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잔 돌아간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잔을 넣으면은 이 손가락 하나가 거기 딱 가서 들어줘가지고 힘을 그렇게 받쳐줍니다. 눌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하나만 이렇게 돌려주면은 손이 들어가갔을 적에 딱 받쳐주는 거거든요. 이 공예는 용인데, 용이 먼저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미가 창출되는 거예요. 이 손잡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몸체가 더 매끄러워 보이죠. 콘트라스트가 돼서. 예, 정말 고려 청자 중에 최고 명품일 거예요. 저게 밑에 저거를 탁 집어넣는 승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따뜻한 물을 넣고 술을 정종 따뜻하게 데우는 그릇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승반이 없는 상태지만은 고려 청자 중에서 최고 가는 명품 하나 꼽으려면 이렇게 단아하면서도 품이 있고 이게 고려예요. 이런 문화를 가졌어요. 오리형 연전, 오리형 주전자예요. 백조를 타고서 하고 있는데 뚜껑을 잃어버렸어요. 복숭아형 연정 이게 보물로 지정됐는데 미움에 있는데 이게 사진을 잘못 찍었어요. 저 복숭아 꼭지 저 뒤로 라인이 싹 있는 거가 정말로 여자 힙부 어마어마하게 에로틱. 아마 한국 미술사의 최고로 이 에로티시즘이 나타난 공예를 보고 그러면 이거를 볼 수 있어요. 또 인생 사는데 그런 맛이 있어있죠. 어쨌든 만들기는 복숭아로 만들었죠. 탕수렁으로. 거기에 아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그렇게 살짝 오버랩 해버리는 거예요. 가서 관심 있는 분은 미국 가서 이 청자가 나 문화재 청장 하는데 태안 앞바다에서 쭈꾸미가 청자를 갖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대성 앞에서 하는데 밑에 있는 것처럼 바닷속에 저렇게 아주 죽으로 묶여 있어요. 2만 년 건졌어요. 그래서 그 태안 앞바다에다가 쭈꾸미 공덕비를 하나 세우라고 해서 내가 디자인해갖고 줬는데 아마 이제 곧 세울 거예요. 쭈꾸미가 아니었으면 몰랐죠. 쭈꾸미를 잡았는데 쭈꾸미가 청자를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아가지고
잡히면서 집을 끌고 올라와요. 와버린 거예요. 이 부안 강진에서 만들어서 개성으로 가는데 태안 앞바다 있는데 안량이라고 하는 량, 물살이 센 바다를 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명랑대첩이라든지 노량 해전,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긴 데는 다 지형을 잘 이용해서 이긴 거예요. 거기는 천하의 어떤 배도 물살에 휘말리면 빠지게 돼 있으니까 고기 올 때 기다려가지고 이긴 거죠. 그게 또 이 일본 놈은 모르잖아요. 거기가 노량인지 울돌목인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서해 바다에 이런 거 빠진 거가 우리가 확인해서 알고 신고받은 거가 200척이에요. 지금 7척 건졌어요. 한 척 건지는데 3년 걸려. 600년 건져야 돼 지금. 근데도 인양선 하나를 안 만들어준 거예요. 어디서? 여기 뭐라고 그러죠? 옛날 기획예산처지. 지금 뭐지? 지식경제부 이제 뭔지 하는데. 이 문화가 왜냐면은 자대강 할 때 강 하나에 4조를 넣어요. 그러면서 그 배 하나 만드는데 50억이면 돼요. 인양선은 200억이면 만드는 거예요. 100톤짜리, 200톤짜리만. 안 해줘. 안 해주는 이유가 그걸 하면은 거기에 공무원 숫자 늘어나대. 또 전년도 대비해서 20%나 올렸는데 그거 해주면은 뭐 거기까지 해주면은 예산이 40%가 되는. 맨날 다 전년 대비야. 복지는 그건 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막 나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에서는 1년에 쓰는 게 거의 1조 500거. 그건 다 써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문화재청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겨서 문화재복지청으로 바꿔달라. 아니 복지의 개념이 문화복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의 개념으로 넣어주면 되는 건데 이 칸막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집 부려가지고서 배 만들어서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근데 탐사선만 있고 인양선은 아직까지 못 만들었어요. 아, 지난번에 내가 또 악써가지고 됐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면 돼. 그러니까 이 건지면 다 우리 또 자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폐화로 만든 거고 이게 상감청자로 만들어 가면서 참 안에는 보상당 조문이고 밖에는 한떨기 국화꽃 하나만 탁 놓는 다완. 이게 그리고 내저에는 원판문이 있어가지고 차가 흔들릴 적에는 아주 환상적입니다. 만들 실력 없으면 레플리카 하면 되는데 있잖아요. 실력 없으면 큰 이구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이구도 실력 있어야 해요. 이게 유병 완세트죠. 모자로 병 하나에다 합 4개 딱 돌아가서 뚜껑하고 디자인이 또 일치하죠. 이게 고려죠. 운항군 매병이라는 게 창공에 가득 찬 새털구름과 흙을 디자인하는데 많으면은 어지럽고 적으면은 심심한데 이 디자이너는 동그라미 원창을 6, 7이 42개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서 원창 속에 있는 흙은 위로 올라가고 원창 밖에 있는 흙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오는 흙이 뺑 돌아갑니다. 보면 알 것 같은데 올라가고 내려간 거 내가 얘기하니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이제 미술사의 마력이지.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그래 강의할 때 여기는 괜찮은데 책으로 쓰면은 책으로 써보고 옆에 보면은 사람 그거 누가 모른다고 그걸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뚜껑까지 이렇게 딱 해서 옆으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새털구름도 있고 이런 정서 속에서 고려 문화는 그렇게 꽃피었는데
이렇게 정병이니까 멋있고 이런 표현병은 이제 한 24살 됐죠. 아까 그 여자가 18살. 이런 처류로도 만들고 진사로도 만드는데 열리문으로 된 거는 청자 흙에다가 흑토를 짜장면 두들기듯이 계속 돌리면 이런 자연스러운 문양 나오죠. 순백자로 만드는 것도 이해가 몇 개 있습니다만은 이때 백자는 조선 백자처럼 질이 높지 않고 좀 구석구석해. 그래도 형태는 굉장히 이쁘죠. 절대로 고려 문화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건 금속공예로 만든. 아까 내가 멋있다는 주전자에 받침까지 있는 거예요. 승관까지 있는 거예요. 금속공예 최고품이고 금으로 만든 탁잔, 찻잔이에요. 이 금 알갱이법이라고 하는 거를 저 금 알갱이를 어떻게 새겨서 넣겠습니까? 조각 솜씨, 공예 솜씨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생활 문화의 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거 미술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때 분들은 저걸로 차 마신 거예요. 사리병입니다. 이게 받침, 동그란 받침도 같이 있어요. 그 사진을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이 거예요. 사리병, 사리함. 그냥 공예품, 불교 공예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 이해한 거 아니면 못 옵니다. 신라의 미술은 삼국시대 미술은 고분 미술에서 불교 미술로 옮겨가는 거가 큰 흐름입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시대의 모든 예술적 노력들이 지하에 묻혀있는 왕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금관을 만들고 팔찌를 만들고 온갖 걸 넣어서 금관총에는 금만이 7.5kg이에요. 유물이 만점입니다. 황남대총이 지난번에 전시하는데 거기서 나온 게 남문 북부에서 나온 게 38,000점인데 턱이 깨지지 않은 것만 1,500점이에요. 그리고 목걸이, 가슴걸이, 가슴으로 이렇게 탁 돌립니다. 흉식이라고 얘기하죠. 목에 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10가닥이 이렇게 내려가고 배 아래까지. 그리고 목도리처럼 뒤로 탁 제쳐. 근데 경주박물관에서 그걸 전체를 다 내놓고 전시하는데 신문기사 보니까 황남대총 출토유물 58,000점 최초로 다 공개한다고 했어요. 가봤죠. 가서 경주박물관 가봤죠. 아니 난 청정시절에 그게 38,000점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58,000점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지금 이 가슴거리가 이 요만한 그 유리 구슬 같은 거 그걸 10가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꼈는데 그게 끈이 끊어져서 알을 하나씩 줬더니 2만 점. 그래서 이 숫자가 38,000점이 58,000점. 귀엽지? 하는 거 보면. 그랬던 것이 진흥왕 이후에는 신라의 왕릉은 도시에서 다운타운에서 산으로 넘어가고 호화분묘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그 대신 그 공력으로 왕관, 금관을 만들던 공력으로 만든 것이 사리함입니다. 이제는 절대자의 분신을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산 미륵사, 백제 왕릉사, 왕궁이 5층 석탑에서 나온 거, 가문사에서 나온 거, 석가탑, 선산 도리사, 또 칠곡에 있는 송림사에서 나온 거, 황곡사 나온 거 어마어마합니다. 사리함. 다 다르면서도 그리고 고려시대 와서 요런 사리병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아도 저거 10배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거를 우리가 사실상
이 불교 문화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조선시대 그렇게 박해를 내도 이렇게 다시 임난 이후에 다시 살아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는 고려시대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 박해 속에서 스님들은 도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판국 속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고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고려를 여러분들이 여기 어차피 불자로서 또 우리 역사상 불교를 생각할 적에 가슴속에 고려라고 하는 부분, 이 고려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불교의 총량이 캐파가 그렇게 커졌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내년 3월에 나올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에서 들어보시면